안녕하세요. 어느새 제 나이도 60에 접어들었네요. 하루가 왜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 어느새 돌아보면 한 해가 흘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팔고 있어요.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들은 다양한데 늦은 시간이 되면 꼭 한 번씩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혹시 지금 구매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남편분들이 있어요. 늦은 밤에도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맨발로 뛰어나오는 남편들을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기도 끄고 가게를 다 접은 상황에서도 제일 예쁜 과일을 꺼내서 주게 되더라고요. 또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어머니들을 볼 때도 마음이 저절로 흐뭇해지고는 하는데요. 신나서 자기가 아는 과일 이름들을 이야기할 때면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덤을 얹어주고는 해요. 제가 과일을 판매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됐어요. 더군다나 장사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우리 집은 대대로 사업을 운영해 왔기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건 역시 장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을 생각은 해봤지만 따로 제가 물건을 팔러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여유롭게 살았어요. 선조 때부터 물려받아온 땅과 산도 있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던 벽돌 공장은 아버지가 물려받으면서 사업이 나날이 커졌어요. 아버지는 워낙 사업수완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사업에는 눈이 밝았지만 사랑에는 장님이었던 아버지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라는 주변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신이 좋아했던 아주 평범한 분과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이름 있는 가문도 아니었고 재산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말렸죠. 혹시나 나중에 사업이 힘들어지면 친정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니와의 결혼을 말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고든 분이라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은 끝까지 밀고 가는 분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사업도 성공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두 분의 결혼은 주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일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난 이후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렸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회복하지 못한 채 제가 3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보통 부모님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도 제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추억 때문에 그리움을 느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도 없던 것에 그리움을 느끼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든든한 체력 덕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일하는 분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살면서 딱히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학교에 가도 늘 제가 가진 가방, 입은 옷, 신은 신발이 가장 좋은 물품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못한 빵이나 케이크, 외국 과자들도 저는 자주 먹고는 했죠. 동네에서도 워낙 큰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보낸 선물들로 거실이 꽉 차고는 했거든요. 아버지와 인연을 맺고 싶어서 일부러 사돈의 팔촌, 기억도 나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을 파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 딸이나 아는 사람과 아버지를 재혼시키고 싶어서 억지로 소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원래도 꼿꼿한 아버지는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버지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저 양반 언제 한번 크게 코 깨질 거다라고 악담을 하는 분들도 있었죠. 아버지는 밖에 사람들에게는 늘 강단 있게 행동했지만 집안에서는 누구보다 인자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아버지를 흉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20년, 30년 이상을 함께 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의 인성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들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존경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우리 집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더욱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저에게도 늘 강조하셨어요. 너를 잘 돌봐주셔서 내가 밖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집안이 시끄럽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늘 그분들이 애써주기 때문이란다. 우리 집안도 공장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열심히 애써주는 직원들 덕분이란다. 가장 낮은 곳부터 귀 기울이고 그리고 두루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너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는 어쩌면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던 걸까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어머니를 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큰 병에 걸려서 쓰러졌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일하는 분들이 다들 침울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다들 말을 아끼는 눈치였는데 아버지의 방에서 왕진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들어가 보라는 이야기만을 남긴 채로 선생님은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려고 문고리에 손을 가져갔다가 저도 모르게 멈칫하고 말았어요. 왠지 이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방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서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갈 생각도 없이 그냥 앞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어머니 무덤 앞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무덤에 기대에 앉았어요.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죠. 더 어두워지면 산을 내려가는 게 힘들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련님! 우리 집에 일하던 직원이었죠. 저랑 동갑인 그 여자아이는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자기 부모님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름 때문에 가부를 잔뜩 받고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며 그 집에서 자기 자식이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그런 취급받는 게 가여워서 거두기로 했죠. 그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몰래 월급도 주었어요. 부모님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꼭 돈 모아서 나중에 공부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당부하면서요. 하지만 이후 그의 부모님은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밤 자기 딸도 데려가지 않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후로도 계속 그 애를 우리 집에 일하도록 해주었죠. 그래서인지 그 아이는 저희 아버지를 엄청나게 잘 따랐어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또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해주었죠. 저도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은 집안에서 또래는 별로 없다 보니 그 애를 은근히 챙겨주었고요. 여기 어떻게 왔어? 왠지 여기 계실 것 같았어요. 얼른 내려가요. 다들 기다려요. 사장님이
걱정 많이 하세요. 싫어. 안 갈래. 아까 의사 선생님 다녀간 것 때문에 그래요? 음, 아버지 평소에는 감기도 안 걸리시는 분이잖아. 요 며칠 안색도 나빴는데 선생님까지 다녀가신 것 보면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는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도련님,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사장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아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혹시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소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몇 분이라도 더 사장님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직 어떤 일인지 듣지 못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직접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어서 가서 들어보세요. 맞아. 듣고 보니 네 말이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사장님 속썩이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 그만 시키고 우리 얼른 가요. 저는 그 아이의 격려와 위로에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 친구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우리 집에서 일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고 똑똑할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애를 따라 산길을 내려가면서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 남자답게 현실을 마주하자 결심하면서요. 또 그 아이 말처럼 아버지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1분 1초라도 더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왔니?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만 도망쳤어요. 네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나도 그랬단다. 자리를 지키곤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작정 도망치고 싶었어. 그때 나는 차마 그 자리를 피할 용기조차 없어서 발에 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서 있었지. 그러니 네 마음 이해한다. 지금도 아마 마음의 준비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나 역시도 너에게 아직 소식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 엄마 떠나고 시작한 담배가 아버지에게는 너무 무리였나 보다. 배가 까맣게 다 타버렸다고. 얼마 전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나한테 그러더구나.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서 지금 치료하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하다고 하니. 미안하다. 자식을 챙기기 위해서 부모로서 건강관리도 중요했던 건데 이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 너희 엄마 볼 낯도 없다. 아직 네가 어려서 아버지 사업은 주변 친척들이랑 어떻게 할지 의논할 생각이야. 대신 네가 성인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 혹시나 내가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후로 아버지는 천천히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쪽은 살아계신 분들이 없어서 저를 맡길 곳이 없었고, 아버지에게도 가까운 친척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왕래가 별로 없던 친척분들까지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에 많은 분들이 드나들었어요. 산과 땅은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친척들이 넘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장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일을 배우면서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했죠.
그 전까지는 저를 맡아줄 친척분이 운영하기로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저에게 일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아버지에게 대략적으로만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공장 운영이니 사업이니 하는 복잡한 일들은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 갔을 때쯤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1년여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막상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온실 속 화초로 자랐는지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은 180도 달라졌거든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동안 부잣집 도련님으로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던 저는 하루아침에 그냥 고아가 되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 집안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도 있지만 더 이상 제가 가진 것이 없는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정말 무섭게도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재산을 빼앗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친척들 명의로 전부 돌려놓은 탓에 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공장을 얻은 친척이 저를 데려갔지만 그건 사실상 사업을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서 명목상으로 제 보호자 역할을 하던 것뿐이었죠. 평생을 힘든 일을 안 해보고 곱게만 자랐던 저는 친척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잡일을 해봤어요. 설거지나 빨래는 물론이고 장작을 패우라고 시키거나 쌀이나 무거운 물건을 일부러 먼 장에서 사오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집에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굳이 제 발품을 팔아서 배달시키고는 했죠. 그리고 종종 아버지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제가 발품을 팔아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의 처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 있는 집안이라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친구들은 이제는 저보고 머슴살이를 한다며 비아냥거렸죠. 학교 선생님 중에도 저를 이전과 대놓고 다르게 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등굣길에 괜히 저를 잡아서 별것도 아닌 일로 혼을 내기도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그 어디에서도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죠. 온실 속 화초는 갑작스럽게 험악한 언덕 위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무덤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에서 전에 일하던 동갑인 아이를 마주쳤죠.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애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만든 주먹밥을 주기도 하고 어디서 챙겨왔는지 제가 좋아하던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이든 아니든 늘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은 그 애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 그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곁에 있어서 마음이 편해질 뿐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처럼 저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신기하게도 그 아이 앞에서는 제 힘든 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시장 사람들도 학교에서도 다들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야기하고는 했죠. 그 애는 저를 비난하거나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묵묵하게 들어주었어요.
조금만 견디면 이제 성인이에요, 도련님. 도련님 성인 되고 나면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사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두셨잖아요. 아니야.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친척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 유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내 앞으로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전부 친척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몫으로 남겼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사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걸요? 그렇다고 해도 소용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걸. 아버지의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나는 없었고 변호사에게 전에만 들었을 뿐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이나 사업에 대해 내가 아는 것도 없으니 감히 나설 수도 없어. 그래도... 근데 그래도 괜찮아. 아니, 괜찮을 것 같아. 그동안 너랑 고민을 나누면서 나도 많이 강해졌거든. 네 말처럼 나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분명 무슨 일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아버지처럼 멋진 사업가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성인이 되자마자 친척들은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땅과 산, 그리고 커다란 공장은 뒤로 한 채 고작 3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제 어른이니까 나가 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조언을 얻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다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3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는 듯이 저를 내쫓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죠. 수중에 단돈 30을 들고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에 일하던 그 아이가 버스 터미널에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뭐해? 저도 같이 가려고요. 그동안 사장님과 도련님 때문에 여기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도련님이 떠나면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사장님이랑 약속했어요. 도련님, 끝까지 잘 챙겨주겠다고요. 나 고작 30만 원밖에 없어. 그게 전부야.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이거 가지고 떠나서 당장 살 집도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동안 일하면서 제가 돈을 모았거든요. 물론 저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합치면 당장 길에서 잘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도 저 그동안 사장님이 저에게 잘해주셔서 은혜 때문에만 도련님 곁에 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제 마음은 도련님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떠나기로 결심한 건 책임감이나 다른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디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바닥부터 시작하던 상관없어요. 이미 그런 거에는 익숙하거든요. 저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아이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동네를 떠났어요. 둘이 합쳐서 60만 원 정도를 들고 무작정 대도시로 떠났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달방 하나를 구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았죠. 저 때문에 동네까지 떠나온 여자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죠. 근처에 시장이 있었는데 마침 한 과일 도매 상점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배달하던 중에
어떤 시장의 한 모퉁이에 나온 가판대 하나를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옆에 뻥튀기 가게 사장님이 자기 자리인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축소하려고 비워놨다며 쓰고 싶으면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별로 3만 원씩 세를 내기로 하고 가게 옆에 있는 작은 가판대에서 과일을 올려두고 팔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배달하고 몇 개를 저렴하게 사와서 오후부터는 가판대에서 판매를 시작했죠. 도매시장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거의 원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 덕분에 새벽에 입고된 신선한 과일을 저렴하게 때울 수 있었어요. 작은 시장이지만 근처에 사는 분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라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나무 판매대 위에 바구니만 대충 얹어두고 과일을 담아서 판매하는데도 어느새 손님들이 여기 품질이 좋다면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과도 한두 개 낱개로만 사가던 분들도 여기 제품이 유난히 맛있다면서 나중에는 혹시 박스로는 안 파냐고 찾기도 했어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판대도 점점 구색을 갖춰갔어요. 직접 재료를 사서 과일을 포장도 했어요. 저를 따라와준 친구가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예쁘고 꼼꼼하게 금방 포장을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은 친구라 사과를 사탕 모양으로도 포장도 하고 귤이나 감도 줄줄이 끼워서 싸기도 했어요. 얼마나 넉살도 좋은지 과일을 잘라서 지나가던 분들에게 시식해보라고 주면서 장사를 도왔죠. 저도 거기에 힘을 얹어서 손님이 너무 없을 때는 과일을 들고 시장 주변을 크게 한 바퀴를 돌면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가판대에서 시작한 저희 가게는 조금씩 매출이 늘어났고 우리는 돈을 모아서 오래된 중고 트럭을 한 대 구입했어요. 트럭으로 동네를 돌면서 과일을 팔 생각이었죠. 그리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2년 가까이 미뤄왔던 혼인신고도 진행했어요. 괜히 제가 붙잡아 두다가 고생만 시킬까봐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낡아빠진 트럭이었지만 드디어 저희에게도 나름의 재산이 생겼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둘이 함께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았지?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 애써준 거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지금 당장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그렇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제대로 된 집 한 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이 했던 프로포즈였지만 그녀는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도 진심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 때 내내 제 곁을 지킨 그녀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일찍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가져다가 트럭에 잔뜩 싣고 하루 종일 동네를 옮겨다니면서 목청이 터져라 외쳤어요. 언젠가부터는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쉰 소리가 났지만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마련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품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때우기 위해서 이른 새벽잠을 포기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요. 가판대에서 시작한 과일 판매에 트럭 장사까지 도합 10년을 꼬박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드디어 가게를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다만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었는데 두 사람만으로 충분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도 물론 있겠지만 없어도 저희 둘이 오붓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오래된 트럭의 수명도 이제 점점 다해가던 중 한 동네의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물어보니 권리금도 없고 세도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위치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동네의 구석에 있고 주변의 주택가들이라 나쁘지 않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게를 보러 갔죠. 여기 왠지 느낌이 좋은데? 바로 앞에 꽃나무인가 봐. 봄 되면 예쁘게 피겠다. 앞쪽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위에 천막도 있어서 과일 내놔도 걱정 없겠어. 내부도 깔끔해서 공사할 것도 없겠다. 당신이랑 나랑 페인트 칠만 좀 하고 꾸미면 구색이 갖춰지겠는데?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어? 난 너무 좋은데? 아내의 마음에도 쏙 들어서 저희는 바로 계약했어요. 건물주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는데 젊은 부부가 알뜰살뜰히 모아서 가게를 차린다고 보기 좋다며 간판을 선물로 달아주셨어요. 시작부터 좋은 도움을 받으니 왠지 긍정적인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와 둘이 좋아하는 색을 골라 예쁘게 벽도 칠하고 가판대도 칠했어요. 아내는 손재주가 좋아 그 앞에 귀여운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과일 가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새가 저렴한 동네라서 이제 막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들도 많았거든요. 일주일간 오픈 이벤트로 서비스도 팍팍 드리고 그 덕에 손님도 확실하게 모으고 홍보도 잘 됐어요. 이벤트 이후에도 동네 손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작은 서비스라도 알뜰하게 챙겨드렸죠. 덕분에 장사를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싶었던 걱정이 크게 줄었어요. 가게는 나날이 매출이 좋아졌어요. 뒤쪽에 오래된 주택가를 허물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더 잘 되기 시작했죠. 과일 가게를 차린 지도 어느새 3년 정도가 되었을 때쯤 앞쪽에 자꾸 어떤 할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저희가 과일을 진열하고 박스를 내놓으면 항상 오셨는데 폐지를 주워서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이제 막 2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작은 아기를 등에 업고는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주우며 다니시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 몇 개를 챙겨서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오늘 사과가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젊은 총각. 나 이거 살 돈 없어요. 아니요. 판매하는 거 아니고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 폐지 줍느라 고되어 보이셔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폐지 돈 벌려고 주워가는 건데 이런 것까지 공짜로 못 받아요. 저희 앞에 폐지 빨리 치워주시면 더 좋죠. 아이 등에 업고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면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다시 거절하려고 하셨는데 등에 엎여있던 아기가 사과를 보더니 먹고 싶었나 봐요. 손을 뻗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걸 달라고 사과라는 단어를 외치더라고요. 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사과에 눈을 떼지 못하면서 계속 팔을 뻗으면서 손을 쫌쫌 쥐면서 달라는 행동을 했어요. 얼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조각 잘라서 손에 쥐어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으셨는지 민망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할머니가 보일 때마다 과일을 한 봉지씩 드렸어요. 사과가 늘 있다 보니 가장 많이 드렸고 수박은 자르기 힘드실 것 같아 잘라서 통에 담아드리기도 했어요. 망고나 멜론 같은 과일은 단가가 나가기도 했지만 달콤한 맛에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잘라드렸죠. 저희가 과일을 챙겨드릴 때면 할머니는 늘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아이가 너무 맛있게 받아먹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하기 어려우신 듯 했어요.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과일을 잘라서 드리면 그 통을 깨끗이 씻어서 떡을 담아오기도 하고
가끔 옥수수를 쪄서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때론 알밤이랑 고구마를 직접 쪄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는데 노릇하게 익은 노란 속살에서 할머니의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그렇게 과일과 이런저런 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를 꼬박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동네를 찾아서 돌아다닐 정도였죠. 2살짜리 꼬맹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에게는 성장 과정을 보는 게 나름의 재미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와 아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또 그 후에도 할머니와 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돌면서 두 사람을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왔다던가 하는 좋은 일로 동네를 떠난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며 아내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주변의 낡은 주택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가게도 함께 나이가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동네는 크게 변화를 했지만 저희 가게는 늘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죠. 그리고 그 보답을 해주듯이 손님들도 꾸준히 가게를 찾아주었어요. 주변의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권이 발달하면서 손님들은 이전보다 늘어갔죠.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갔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둘이 작은 주택 하나를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거의 빈손으로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는데 어느새 도시에서 내 집 마련까지 할 만큼 저희 둘은 큰 성장을 이루었죠. 작지만 우리 이름으로 된 가게와 집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성공한 기분이었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고 걷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 부부는 한자리에서 과일을 계속 팔았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봤던 아이들이 어느새 군대를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와,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구나 싶더라고요. 20년을 한자리에서 운영하다 보니 추억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어르신과 함께 비싸 보이는 검은 외제차에서 내리더니 가게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래 걸렸네요. 저 은혜 갚으러 왔어요. 청년은 씩씩하게 인사를 했는데 저희 부부는 한참을 들여다봐도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계신 어르신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은혜를 갚으러 왔더니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갑자기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죠. 너무 커서 이제 못 알아보시겠죠? 사실 저도 너무 어릴 때라 두 분이 기억나지 않아요. 네? 저희를 아세요? 죄송해요. 웬만한 손님들은 다 기억하는 편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청년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오래전 매일 과일을 드리던 할머니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린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도요. 할머니 얼굴은 기억이 조금 흐릿해지기는 했지만 늘 하고 다니던 직접 만드셨다는 포대기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이 커서 몰라보겠죠? 그 아기가 저예요. 옆에 분은 저희 친할머니고요. 이분은 기억나세요? 20년 전이라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이 포대기가 기억나요. 할머님이 직접 재봉해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집에 남는 이불을 잘라서 만드셨다고 해서 무늬가 특이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포대기라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 기억하셔서 다행이에요. 와, 그 아기가 이렇게 자랐다고요? 마지막 기억에도 정말 작았는데 과일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엄청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엎여 있을 때가 2살이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실 만해요. 제가 이 동네를 떠난 게 4살쯤이니까 그때까지도 엄청 어린아이였죠. 사실 그래서 전 사장님들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매일 주셨다고 하는데 죄송하게도 그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아유, 죄송은요. 무슨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할 수도 있죠. 아, 그런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췌장이 안 좋아지셔서 거의 10년 넘게 병원과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몹시 아프셨어요. 종종 과일 가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도 과일 가게 사장님들한테 꼭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당시 쌀 사 먹이기도 바빠서 과일은 꿈도 못 꿨는데 마음씨 좋은 사장님들 덕분에 비싼 멜론이니 망고도 먹여볼 수 있었다고요. 또 그냥 공짜로 주는 과일인데도 늘 제철에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주셨다고.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무거운 과일은 자르기 힘들까봐 직접 잘라서 주기도 하셨다고. 저도 나중에 이야기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전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전애들은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따뜻해졌는데 직접 그 상황을 겪으신 할머니는 더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자주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말씀도 과일 가게에 보답하고 싶다는 이야기라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랬군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살아계실 때 인사라도 드리러 갔을 텐데 한 번 더 뵙지 못해 안타깝네요. 저희야 뭐 파는 과일 몇 개를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오히려 아픈 할머니 모시고 청년이 고생 더 많았겠어요. 아니에요. 몸이 아프기는 하셨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하셨을 거예요. 저도 형편이 좋아져서 할머니 모시면서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여기 같이 오신 분이 할머니 남동생이신데 저희가 이 동네를 떠난 이유가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어서거든요. 할아버지는 선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력이 상당해서 전부터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혼자 남았는데 할머니가 키우지 않으시면 보육원으로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물론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았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 남동생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두고 간 손주까지 돕겠다고 할 것 같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소식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랑 폐지를 팔아서 번 돈으로 힘들게 절 키우셨고요. 성남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남동생이고 저에게는 진외종조부예요. 계속해서 할머니를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찾게 된 거죠.
손주를 위해서도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할아버지가 설득해서 저희 두 사람은 성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할머니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저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공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공대에 입학도 했어요. 대학 등록금까지 할아버지가 다 내주셨고요. 아이고, 할머니가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희도 할머니가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힘들게 폐지 줍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할머니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보답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꼭 제가 대신 보답해달라고요. 아유,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도 할머니에게 옥수수도 받고 고구마랑 밤도 얻어먹었는걸요. 이미 저희에게 충분히 보답해 주셔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 됩니다. 저희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손주가 되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감사해요. 덕분에 예쁘고 맛있는 과일 먹고 잘 컸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와 할머니가 가장 힘들었을 때 챙겨주고 도와주셔서. 청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도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없던 때에 누나를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셨다고요. 비싼 한우를 사오셨길래 저희는 그냥 받기만 하기 그래서 같이 구워서 드시고 가라고 붙잡았어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일도 챙겨드렸죠. 어르신은 왜 누나가 이 가게를 그렇게 오래 기억했는지, 사장님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면서 청년과 즐겁게 함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청년과 어르신은 다시 저희 가게에 나타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희 보고 가게를 옮기면 어떠냐고 물어보았죠. 저희는 이 동네에 오래 정이 들어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그럼 멀리 가지 않고 역 바로 앞에 나온 곳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세가 비싸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동산에 아는 분이라도 계시는가 했는데 얼마 후에 완전 역세권 가게를 계약했다며 오셨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말인가 싶어 깜짝 놀랐는데 가게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죠. 아이고 어르신, 이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과일 몇 개 드린 거로 가게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 과일 몇 개가 우리 누나랑 내 손주에게는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애 굶기지 않으려고 늘 걱정하면서 폐지판 돈으로 엄두도 낼 수 없는 걸 그쪽이 선물한 거예요. 사장님들에게는 과일 몇 개일지 몰라도 누나에게는 열심히 일해도 손주에게 줄 수 없던 걸 받은 거였어요. 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지라도 받은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제가 누나 볼 낯이 생겨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고개까지 숙이며 계약서를 내미는 어르신의 부탁에 저희 부부는 난처한 듯 웃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게를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받은 선물은 새로운 가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더 좋은 위치로 옮기면서 매출도 훨씬 좋아졌는데 팔자에 없던 아들과 손주들까지 생겼거든요. 가게를 옮긴 것으로 보답했으니 그 이후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청년은 꾸준히 저희 부부를 찾았어요. 주말이라고 그냥 왔다며 일손을 돕기도 하고 방학이라 들렸다고 입대 후에도 휴가라며 종종 찾아왔어요. 저희도 고마워 졸업식에도 과일을 싸들고 가고 군대 면회도 종종 갔죠.
또 취업하고서도 축하턱을 낸다며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졸업식부터 입대, 저녁, 입사 축하에 결혼식까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자식이 없는 저희 두 사람에게는 은근히 아들 노릇을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에게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며 소개하더니 결혼식까지 초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인연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친구와 결혼한 여자분도 저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찾아오고는 해요. 저희 역시 아들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챙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서 이번 주말에 찾아온다길래 선물로 예쁜 과일만 따로 챙겨놨어요. 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어르신을 도운 덕분에 저희 부부는 평생 갖지 못했던 자식도 생기고 좋은 가게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낮은 곳부터 챙겨야 하던 아버지의 말씀처럼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까지 마음을 쓴 덕분에 이런 행운을 얻은 게 아닐까 싶어요. 잘 가르쳐준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저와 아내도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뜻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